늦은 봄의 햇살이 부드럽게 퍼지던 어느 날, 한 가족이 조심스럽게 새로운 삶의 첫 장을 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한국 남자로 젊은 시절 유럽으로 유학을 떠나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유럽인 여성이었고, 서로의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 마음으로 끌리게 되었다. 둘은 오랜 시간 사랑을 키워나갔고, 결국 결혼이라는 약속을 맺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만남이 아닌 두 대륙과 두 문화가 어우러진 특별한 결실이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 사이에는 한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의 검고 깊은 눈매와 어머니의 밝은 머리칼이 조화를 이룬 아이, 이름은 민우였다. 민우는 6살로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성격을 가진 아이였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정말 아름답게 태어난 아이구나 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아이의 웃음소리는 이웃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만들었고 그의 순수한 눈빛은 늘 세상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부부는 아이가 자라나는 환경을 고민하다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의 고향에서 넓은 하늘과 사계절이 뚜렷한 땅에서 아이가 더 많은 자연을 경험하고 더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속에서 커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조부모님도 손자의 소식을 기다리며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제야 집안이 활기를 찾겠구나. 그렇게 그들은 새로운 터전에서 다시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자리를 잡아갔다. 어머니는 언어가 서툴렀지만 동네 주민들이 따뜻하게 도와주었고 그녀도 작은 미소와 정성으로 답하며 금세 가까워졌다. 민우는 어린 나이에도 금방 한국말을 배워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가족의 집안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저녁이면 아버지가 한국 음식과 어머니가 유럽 음식을 함께 차려내어 식탁 위에서 문화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에게 작은 제안을 했다. 이번 주말에 국립공원에 가는 게 어때? 민우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거야. 어머니의 눈이 반짝이며 대답했다. 정말 좋아. 숲속에서 소풍이라니. 민우도 분명 신날 거야. 민우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두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와. 진짜? 숲에서 뛰어놀 수 있어? 아빠, 나 빨간 공도 가져가도 돼? 그 대답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은 빨간 고무공이었다. 마당에서도 집안에서도 그 공과 함께 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은 늘 생기 넘쳤다. 이번 소풍에서도 그 공이 빠질 리 없었다. 주말이 되자 가족은 새벽 일찍 일어나 도시 외곽의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는 짙푸른 산자락이 이어졌고 아침 햇살은 나무 사이로 황금빛을 흩뿌리며 길을 안내했다. 창밖 풍경에 민우는 연신 와, 멋지다, 라며 감탄을 터뜨렸다. 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늘은 너의 특별한 모험의 날이야 라고 속삭였다. 도착한 공원은 실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무들은 한껏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는 맑고 경쾌하게 숲을 울렸다. 시냇물은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며 투명하게 반짝였고 공기는 도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청량한 향기로 가득했다. 가족은 작은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음식 바구니를 놓았다. 김밥, 샌드위치, 과일, 그리고 어머니가 정성껏 만든 쿠키까지. 민우는 돗자리에 앉아 잠시 음식을 바라보다가 곧 일어나 공을 손에 들었다. 아빠, 엄마, 나 저기서 공 던지고 놀아도 돼?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만 놀아야 한다. 알았어. 그렇게 민우는 빨간 공을 두 손에 안고 작은 들판으로 뛰어갔다. 햇살을 머금은 그의 모습은 마치 숲속 요정처럼 빛나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행복이 어렸다. 오랜 시간 먼 길을 돌아온 끝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숲은 고요하면서도 생명이 가득한 소리로 둘러싸여 있었다. 새들의 노래, 바람의 숨결, 잔잔한 시냇물의 속삭임이 어우러져 마치 자연이 가족을 환영하는 듯했다. 세 사람은 웃음소리로 숲을 가득 채웠고 그 순간만큼은 앞으로의 미래가 온전히 빛날 것처럼 보였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가 곧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햇살이 점점 숲속으로 깊이 스며들자 국립공원은 아침의 황금비두로 물들었다. 나무들은 마치 하늘을 찌르듯 곧게 솟아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수천 장의 잎사귀가 부딪히며 은은한 속삭임을 만들어냈다. 공기에는 흙과 이끼, 그리고 젖은 나무 껍질의 냄새가 섞여 있어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청량함을 전해주었다. 숲길 양옆으로는 들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는데 노란색, 보라색, 흰색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다. 그 길 위를 가족은 나란히 걸으며 작은 모험을 시작하고 있었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계곡이 나타났다. 물은 투명하게 빛나며 바위 사이를 요란스럽지 않게 흘러내렸다. 민우는 물가에 다가가 손을 담그며 깔깔 웃었다. 엄마. 차가워. 근데 진짜 깨끗해. 어머니는 아이 곁으로 다가와 물 한 줌을 떠올려 얼굴에 뿌려주었다. 민우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다가 이내 대시시 웃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며 사진기를 꺼내 두 사람을 향해 셔터를 눌렀다. 그 웃음이 필름 속에 영원히 남아주기를 바라는 듯 아버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간절했다. 조금 더 오르자 멀리서 폭포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물이 쏟아져 내리는 굉음은 가슴속까지 울렸다. 커다란 바위 위에서 흰 물살이 힘차게 떨어져 내리며 수십 갈래의 물안개를 일으켰고 햇빛이 그 안에서 굴절되어 무지개를 만들어냈다. 민우는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아빠. 엄마. 무지개야. 저기 다리처럼 있어? 그는 작은 발로 바위를 조심스럽게 딛고 올라가더니 손을 뻗어 무지개를 잡으려 했다. 어머니는 놀라 급히 손을 잡아주며 말했다. 조심해야 해. 미끄럽다. 아버지는 웃으면서도 긴장된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자연의 장엄함은 아이의 눈에선 동화 같았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언제나 위험이 함께 보였다. 잠시 폭포 곁에서 머문 뒤 가족은 다시 숲길을 따라 내려왔다. 곳곳에는 나무 뿌리가 길을 가로질러 있었고 작은 다리가 계곡 위에 놓여 있었다. 민우는 빨간 공을 양손에 꼭 껴안고 다리를 건너며 퐁, 퐁 소리를 내며 장난을 쳤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넓은 공터에 이르자 세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짐을 내려놓았다.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 뚜껑이 열리자 김밥과 샌드위치의 향이 공기 중에 퍼졌다. 어머니는 민우의 작은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야 힘내서 더 뛰어놀지. 민우는 김밥을 한 입 가득 물고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허겁지겁 먹은 뒤 곧바로 빨간 공을 들고 일어섰다. 나 잠깐 저기 가서 공 던지고 놀아도 돼? 아버지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데서만 놀아야 한다.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다. 그의 작은 발걸음은 가볍고도 경쾌했다. 빨간 공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아이의 웃음소리가 숲속 새들의 노랫소리와 어우러졌다. 그는 공을 위로 던졌다가 받아내고 땅에 튀기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어느 순간 공이 조금 멀리 굴러가자 민우는 그것을 쫓아 달려갔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 웃음을 터뜨리며 음식을 정리했다. 그 평화로운 광경 속에서 세 사람의 행복은 그 어떤 그림보다도 아름다웠다. 숲은 그들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고 맑은 계곡물은 노래하듯 흘렀으며 폭포의 물안개는 여전히 아득히 피어올라 빛을 반사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불과 몇 분 뒤 그 평화로움이 돌이킬 수 없는 공포로 바뀌리라는 것을. 돗자리 위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음식 바구니와 접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물통을 꺼내 컵에 따르고 아버지는 작은 휴대용 버너를 설치하며 따뜻한 차를 끓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둘은 소곤거리며 내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하루는 오롯이 아이와 함께하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짧은 대화 속에 묻어나는 평온함은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게 만들었다. 그 사이 민우는 빨간 공을 두 손으로 받았다가 높이 던지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햇빛을 받은 공은 마치 불덩이처럼 반짝이며 숲속 어딘가로 굴러 들어갔다. 민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공을 쫓아 달렸다. 나무 사이로 빨간 점 하나가 점점 사라져갔다. 아이의 작은 발자국 소리는 흙길 위에서 금세 묻혀버렸고 웃음소리는 이내 바람 속으로 흩어졌다. 민우야,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거기서 놀아. 아버지가 목소리를 높여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아이가 공을 주워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다. 어머니 역시 미소를 띠며 아이의 모습을 기다렸다. 그러나 숲은 너무 조용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만이 가볍게 귀를 스쳤다. 몇 초가 지났을 뿐인데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불안이 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숲 쪽으로 다가가며 외쳤다. 민우야. 공 찾았어? 어서 나와, 밥 먹자. 대답은 없었다. 대신 계곡물에 졸졸 흐르는 소리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순간 발걸음을 재촉하며 다시 불렀다. 민우.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와. 이번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자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곧장 숲 쪽으로 달려가며 큰 목소리로 아이의 이름을 외쳤다. 민우야. 어디 있니? 짧은 침묵이 뒤따랐다. 아버지의 심장은 요동쳤다. 분명 방금 전까지 저기서 웃고 뛰던 아이였다. 불과 몇 걸음, 몇 초의 간격이었을 뿐인데 숲은 그 작은 존재를 삼켜버린 듯 흔적조차 보여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돗자리에 남겨진 빨간 가방을 바라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떨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불안이 눈물로 번졌다. 여보, 민우가 안 보여? 아까 분명 바로 저기 있었는데. 아버지는 땀에 젖은 손바닥으로 이마를 훔치며 나무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다. 발자국을 찾아 흙바닥을 살폈지만 금세 마른 낙엽과 돌들의 섞여 흔적은 사라졌다. 그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민우야. 대답해. 아빠 여기 있어? 그러나 숲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다.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며 날아오를 뿐 아이의 목소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니는 허리를 굽히며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두 눈은 이미 눈물이 고여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녀는 절박하게 속삭였다. 혹시 길을 잘못 들어간 건 아닐까? 아니면 말끝을 맺지 못한 채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아버지는 차가운 공기가 목을 조여 오는 듯한 압박을 느끼며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이 아득해지는 순간에도 그는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괜찮아. 아직 멀리 가진 않았을 거야. 분명 근처에 있어. 지금 당장 찾으면 돼.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몇 분 전만 해도 행복으로 가득 차 있던 숲속의 공터는 이제 알 수 없는 공포와 침묵으로 가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시에 숲속으로 더 깊이 발을 내디뎠다. 그들의 발걸음은 점점 거칠어지고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는 점점 더 절박해졌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직감했다. 지금까지의 평화로운 나들이는 끝났으며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었음을. 아버지는 숨이 가빠오는 것도 잊은 채 나무 사이를 헤치며 달려 들어갔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이따금 뿌리가 튀어나온 땅에 발이 걸려 휘청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도 그의 뒤를 따라오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짖었다. 목소리는 점점 갈라지고 울음이 섞여 나와 숲을 메웠다. 민우야. 대답 좀 해. 어디 있니? 숲은 너무도 고요했다. 나무 위에서 새들이 한순간 날아올랐지만 금세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내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희미했다. 부모의 외침은 깊은 숲속에서 메아리만 되어 되돌아왔고 아이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숨을 고르며 땅을 살폈다.
혹시 작은 발자국이나 빨간 곰의 흔적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낙엽을 손으로 헤집었다. 그러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흙과 돌, 그리고 오래된 이끼뿐이었다. 어머니는 두 손을 떨며 나무 둥치를 붙잡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여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웃고 있었잖아. 공이 굴러간 게 보였는데. 그녀의 말끝은 흐려졌고 곧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눈물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으며 손가락은 절박하게 나뭇가지를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다시 방향을 바꿔 계곡 쪽으로 달려갔다. 물소리가 커질수록 희망이 살아나는 듯했지만 물가에도 아이의 흔적은 없었다. 반짝이는 계곡물만이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아버지는 바위 위까지 올라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훑었다. 그러나 붉은 공도 작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곡 옆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살피며 중얼거렸다. 혹시 물에 빠진 건 아닐까? 아니, 그럴 리 없어. 제발. 아버지는 곧장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렇게 멀리 갈 시간도 없었어. 분명 이 근처에 있어. 조금만 더 찾으면 돼.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진하게 묻어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숲은 더욱 적막해졌다. 해는 나무 사이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고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작은 소음을 만들었지만 그것마저 부모의 심장을 쥐어짜듯 불안하게 했다. 그들은 공터와 숲길, 계곡 주변을 수차례 오가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가운 메아리뿐이었다. 숲은 마치 비밀을 품고 입을 다문 듯 어떤 흔적도 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결국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우야. 제발 대답해. 엄마가 여기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옆에 서서 주먹을 꽉 쥐며 주변을 노려보았다. 모든 나무와 바위가 낯설고 불길하게 보였다.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향했다. 두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동시에 어쩌면 다시는 못 찾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은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다시 목소리를 높여 숲을 울렸다. 민우야. 제발 대답 좀 해라.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아이의 웃음소리도 빨간 곰의 반짝임도 따뜻한 존재의 기척도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남은 건 끝없이 울려 퍼지는 메아리와 점점 짙어지는 숲의 고요뿐이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거의 울부짖는 듯했고 설명조차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6살이에요. 국립공원 아니에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바로 옆에 있었는데.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공원 관리소 직원들과 경찰이 빠르게 도착했다. 어머니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경찰관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찾아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경찰은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무전을 날렸다. 곧바로 드론이 띄워졌고 헬기가 공중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탐색견 2마리도 투입되어 흙냄새와 낙엽을 맡으며 숲속으로 파고들었다. 공원 관리소 직원들은 길목마다 배치되어 등산객들에게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었다. 밤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수색은 즉시 시작됐다. 헬기 프로펠러의 굉음이 산등성이를 울렸고 드론의 붉은 불빛이 나무 사이를 오가며 희미한 빛을 뿌렸다. 탐색견은 흙냄새를 쫓아달리다 어느 순간 멈추었고 조용히 짖으며 한 지점을 가리켰다. 경찰관들은 손전등 불빛을 모아 땅을 비췄다. 거기엔 작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낙엽 위로 눌린 작은 신발 자국은 분명 6살 아이의 것이었다. 부모의 심장은 순간적으로 요동쳤다. 맞아요. 민우 신발이에요. 이건 분명 민우 거예요.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울음을 삼켰고
아버지는 곧장 발자국을 따라가려 했다. 그러나 발자국은 불과 몇 미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끊겼다. 바람이 낙엽을 덮어버린 것도 아니었고 비가 흔적을 지운 것도 아니었다. 마치 그 지점에서 아이가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듯 발자국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다. 탐색견들은 계속해서 주변을 돌며 냄새를 쫓아봤지만 더 이상 아이의 냄새를 찾아내지 못했다. 짖던 소리도 점차 잦아들었고 헬기와 드론의 탐색은 공허한 빛만 숲 위에 흩뿌렸다. 경찰관 중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상합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뚝 끊기네요. 아이가 혼자 이동했다면 더 이어져야 하는데 무언가가 발자국을 가린 흔적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며 손전등을 쥔 채 계속 땅을 훑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더 이상의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수색팀은 계곡 아래까지 내려가 그물망을 설치하고 산 정상 근처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아이의 목소리도 빨간 공의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산속은 어둠이 내려앉으며 점점 더 깊은 침묵에 잠겼고 부모의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짓눌렸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색은 더욱 절박해졌다. 탐색견의 목줄을 잡은 경찰은 다시 한번 아이의 사진을 확인하며 말했다. 오늘 밤 안에 반드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이 더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숲을 샅샅이 뒤져도 결과는 같았다. 작은 발자국,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조차도 미스터리처럼 공기 속으로 증발하듯 사라졌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홀로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소리를 들었다. 그 순간 아이가 방금 전까지 웃으며 공을 던지던 모습이 뇌리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남아있는 것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발자국과 차가운 숲의 정적뿐이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속삭였다. 민우야. 제발.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 그들의 절규는 산에 부딪혀 메아리 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날 밤 수색은 계속되었지만 아이의 흔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숲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 듯 고요했고 마지막으로 남겨진 발자국만이 부모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새겨졌다. 이튿날 아침 국립공원 입구에는 전날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경찰은 실종 아동 사건을 대규모 수색작전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전국에서 모여든 구조인력과 공원관리소 직원들이 긴급하게 배치되었고 뉴스 보도를 본 자원봉사자와 지역 주민들까지 하나둘 합류했다. 아이의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가 손에 들려 있었고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숲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가가 붓도록 울고 있었지만 아이를 되찾아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버티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장에게 다가가 상황을 재차 확인했다. 민우를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오늘 안에 아이를 찾아야 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가 담겨 있었다. 곧 장비가 하나둘 동원되었다. 드론은 더 넓은 범위를 탐색하기 위해 띄워졌고 산악 오토바이와 험지 차량이 공원 외곽을 돌며 지형을 점검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오렌지색 조끼를 맞춰 입고 줄지어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들 사이에는 마을 주민뿐 아니라 멀리 해외에서 급히 날아온 외가 친척들도 섞여 있었다. 오랜만에 한국 땅을 밟은 외삼촌과 이모는 얼굴이 창백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불안과 애절함이 묻어났다. 낮 동안 사람들은 확성기를 들고 산속 곳곳을 누비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민우야. 엄마, 아빠가 여기 있다. 대답해다오. 숲은 웅장한 울림으로 그 소리를 메아리 쳤다. 확성기의 목소리는 계곡을 따라 흐르고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한 걸음씩 낙엽을 밟으며 혹시라도 놓칠까 두 눈을 크게 뜨고 바위와 덤불 사이를 샅샅이 뒤졌다. 작은 장난감, 신발끈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기에 누구도 허투루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해가 기울며 산에 어둠이 스며들자 분위기는 더욱 비장해졌다. 모두가 횃불을 들고 다시 행렬을 지어 숲속을 헤맸다. 횃불 불빛이 어둠을 갈라내며 흔들렸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얼굴은 붉게 물들었다. 차가운 바람은 불길을 요동치게 했지만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한밤의 숲은 낮보다 훨씬 더 깊고 두려웠다. 풀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 사이로 사람들의 목소리가 겹겹이 울려 퍼졌다. 민우야. 불빛 좀 봐. 대답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산을 뒤흔들었지만 돌아오는 건 여전히 메아리뿐이었다. 어머니는 횃불을 든 손이 떨려 불꽃이 잔잔히 흔들렸고 눈가엔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그 옆에서 외가 친척들은 서로를 붙잡으며 묵묵히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들의 억양은 다소 어색했지만 그 진심은 누구보다 간절했다. 산속 어둠 속에서 여러 나라 언어가 섞여 울려 퍼지며 하나의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 자원봉사자 중 몇몇은 산비탈을 밧줄로 묶고 내려갔다. 혹시 아이가 미끄러져 내려갔을까 싶어 계곡 아래를 샅샅이 뒤졌다. 다른 이들은 나무 사이에 줄을 걸어 그물을 치고 땅바닥은 삽으로 파헤치며 단서를 찾았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아이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은 깊은 밤을 지나 새벽에 가까워졌지만 누구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피곤과 추위로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다시금 목소리를 높였다. 횃불의 불빛이 이따금 서로 스치며 작은 희망을 남겼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외침과 불빛으로 가득 찼지만 아이의 모습은 여전히 그림자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숲은 모든 걸 삼킨 듯 침묵을 지켰다. 아버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한참 동안 어둠 속을 바라보다가 거의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민우야. 내 목소리 한 번만, 단 한 번만 들려다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숲의 침묵만이 다시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며칠이 흘렀다. 산은 여전히 고요했고 사람들의 발걸음과 외침만이 그 고요를 깨뜨렸다. 하지만 수색대는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 드론은 숲 위를 수십 차례 선회했고 탐색견들은 수없이 냄새를 쫓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대답이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음. 부모는 시간이 갈수록 체력의 한계에 부딪혔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다. 수염은 며칠째 깎이지 못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눈 밑은 깊게 꺼져 어둠이 내려앉은 듯했다. 그는 밤마다 숲속에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횃불을 들고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는 갈라져 쉰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다. 민우야. 아빠 여기 있다. 제발 대답 좀 해다오. 어머니는 그 옆에서 작은 옷가지 하나를 꼭 움켜쥔 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티셔츠였다. 흙냄새와 땀냄새가 아직 배어있는 듯한 그 옷을 붙잡고 그녀는 밤마다 오열했다. 눈물로 젖은 천은 차갑게 식었지만 그녀의 손은 놓지 못했다. 민우야. 엄마가 잘못했어. 잠깐만 눈을 뗐을 뿐인데. 제발 엄마 옆으로 돌아와줘. 수색대원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점점 희망은 희미해지고 있었다. 날은 밝았다 저물기를 반복했고 숲은 여전히 아이의 흔적을 감췄다. 아버지는 더 이상 제대로 음식을 삼키지 못했다. 공원 관리소에서 건네주는 도시락을 받아들었지만 몇 숟가락을 넘기지 못하고 그대로 내려놓곤 했다. 배고픔보다 마음의 공허함이 더 컸고 목을 막는 건 음식이 아니라 절망이었다. 그의 어깨는 한순간에 10년은 늙은 듯 축 처져 있었다. 어머니 역시 지쳐갔다. 울음과 절망 속에서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걸 멈추지 않았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힘을 잃었다. 그녀는 밤이면 아이의 옷을 품에 끌어안고 잠시 쓰러져 잠들었다가 새벽이 오면 다시 일어나 숲속으로 향했다. 눈동자는 충혈되어 있었고 그 속엔 희망과 절망이 뒤엉켜 끝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수색 속에서 자원봉사자들과 지역 주민들도 하나둘씩 지쳐갔다. 하지만 부모는 단 한순간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산은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다. 아이를 집어삼킨, 그러나 여전히 아이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는 무심한 존재였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부모의 몸은 한계에 가까워졌다. 아버지는 숲길을 오르내리다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숨을 고르곤 했다. 어머니는 울다 지쳐 쓰러질 듯 휘청이며도 다시 아이의 옷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사람들의 위로는 닿지 않았다. 그들의 귀에는 오직 아이의 목소리만이 필요했지만 그 목소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되면 산속은 더욱 잔혹하게 고요했다. 횃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 부모는 서로를 부여잡고 다시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 메아리가 공허하게 되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찢겨나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도 산은 끝내 단 하나의 흔적도 내어주지 않았다. 숲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 채 여전히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부모는 그 침묵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아이의 이름을 되뇌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몇 달이 흘렀다. 계절은 변했고 산의 풍경도 서서히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수색은 단 하나의 해답도 내어주지 않았다. 경찰과 구조대, 자원봉사자들은 처음의 결의와 긴박함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날이 갈수록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만이 자리를 채워갔다. 드론은 수백 번 숲 위를 날았다. 탐색견들은 매일같이 산의 흙냄새를 맡으며 숲속을 헤맸다. 사람들은 돌틈과 계곡 바닥, 나무 뿌리 사이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언제나 같은 대답이었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음. 시신은커녕 작은 조각의 옷가지조차 나오지 않았다. 빨간 공도, 신발끈도, 아이가 손에 쥐고 다니던 작은 장난감 하나도 찾지 못했다. 아이가 마치 이 세상에서 지워진 듯 산은 그 어떤 흔적도 내어주지 않았다. 부모는 끝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날마다 수색대원과 함께 숲속으로 들어갔다. 목소리는 이미 갈라져 쉰소리만 남았고 얼굴은 뼈마디가 드러날 정도로 수척해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이의 옷을 품에 안은 채 산등성 위에 앉아 울곤 했다. 때로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고 때로는 땅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러나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끝 경찰은 결국 결정을 내려야 했다. 수색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겠다는 발표였다. 더 이상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고 수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경찰 대변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거웠다.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로 공식 수색은 종료됩니다. 그 순간 부모의 세계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움켜쥐었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피눈물처럼 붉었다. 어머니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은 채 오열했다. 그녀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 아이의 이름만 흘러나왔다. 민우야. 민우야. 산은 그 울부짖음에도 묵묵히 침묵을 지켰다. 바람만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잎사귀를 흔들었고 계곡물만이 무심히 흘러내릴 뿐이었다. 마치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산은 아무 대답도 내어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둘 산을 내려갔다. 자원봉사자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친척들은 울음을 삼키며 부모 곁을 지켰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끝내 지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남았다. 아이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잔혹하게 다가왔다. 왜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가? 그 질문은 끝없이 반복되며 가슴을 찔렀다. 밤이 되자 산속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횃불도 꺼지고 확성기의 목소리도 사라졌다. 오직 바람과 메아리만이 어둠 속에서 맴돌았다. 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민우야. 내가 어디에 있든 아빠가 꼭 다시 찾을 거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 다짐마저 산은 받아들이지 않는 듯 차갑고 무심한 침묵으로만 되돌려 주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이어진 수색은 끝내 아무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산은 모든 비밀을 품은 채 묵묵히 서 있었고 부모는 그 앞에서 끝없는 상실과 슬픔 속에 남겨졌다. 사건이 공식적으로 수색 중단으로 결론이 나자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다.
국립공원에서 6세 아동 실종이라는 제목이 전국 방송과 신문 일면에 걸렸다. 혼혈 아이라는 점, 그리고 부모의 절규와 눈물 어린 장면은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고, 사건은 단숨에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뉴스 화면에는 아버지가 얼굴이 해숙하게 변한 채 아이의 사진을 들고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비쳤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들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 보셨다면 제발 알려주십시오. 작은 단서라도 좋습니다. 옆에 서 있던 어머니는 아이의 옷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 모습은 곧 전국 가정의 안방으로 전해졌다. 사람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으로 사건을 이야기했다. 국립공원에 무언가 이상한 힘이 있는 게 아니냐는 소문부터 누군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무성했다. 카페와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온갖 추측이 오갔다. 아이 발자국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범죄일 수도 있다.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 수많은 가설이 떠돌며 사건은 사회적 미스터리로 자리 잡았다. 한동안 사람들은 국립공원을 찾기를 꺼렸다. 아이가 사라진 장소는 언론에서 실종의 숲이라고 불리며 미스터리한 기운이 감도는 장소로 회자되었다. 관광객이 줄어들자 인근 마을 상인들도 타격을 입었지만 동시에 호기심 어린이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며 일부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산을 올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방송국들은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다. 아이가 사라진 날의 기록, 부모의 증언, 경찰의 수사 과정이 재현 영상과 함께 소개되었다. 시청자들은 다시 한번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방송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갔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거리 곳곳에서 아이의 전단지가 붙어 있었다. 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학교 담벼락에도 아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고 비바람이 치면서 전단지는 하나둘 낡아 찢어졌다. 새 전단지를 붙이려는 사람은 점점 줄었고 결국 몇몇 낡은 흔적만이 바람에 흩날리며 남아 있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건은 점점 희미해졌다. 새로운 사건 사고가 매일같이 터졌고 사회는 계속 앞으로 움직였다. 처음엔 전국이 떠들썩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아이의 이름조차 뚜렷이 기억하지 못했다. 단지 한때 큰 뉴스였던 국립공원 실종 사건 정도로만 남았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 그들에게 그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세상은 잊어갔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아이의 웃음소리와 사라진 순간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민우야, 세상이 널 잊어도 아빠는 절대 잊지 않아. 어머니는 여전히 아이의 방을 그대로 두고 옷장을 열어 아이의 옷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사건은 전국적인 뉴스에서 사라졌지만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 있었다. 세상과는 달리 그들의 시간은 그날에 멈춘 채 여전히 고통 속을 맴돌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달력 위에서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세상은 평소처럼 움직였지만 부모의 삶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다. 사람들은 사건을 잊고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두 사람에게는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실종 일주기가 되던 아침, 부모는 다시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여느 때처럼 아이의 사진과 장미꽃 한 다발을 챙겼다. 산 입구에 도착하자 주변은 여전히 평온했다. 새소리가 들리고 가을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낙엽을 흩날렸다. 그날과 똑같이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부모에게는 그저 아이를 아다간 침묵의 숲일 뿐이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숲길을 걸어 들어갔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아이가 사라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한때 수십 명의 수색 인력이 뛰어다니던 길은 이제 다시 고요를 되찾았다. 푸른 자라나 흔적을 덮었고 작은 발자국이 끊겼던 자리는 이끼로 덮여 있었다. 마치 그날의 흔적조차 숲이 삼켜버린 듯했다.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불러보았다. 메아리만 돌아왔다. 아무 대답도 없는 그 소리는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곳에 와야 했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올까, 혹은 작은 단서라도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다. 그것은 희망이라기보다 스스로 버틸 수 있게 하는 의식 같은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다. 아이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6살 아이의 작은 침대, 머리맡에 놓인 곰인형, 색연필이 흩어진 책상. 어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방을 열고 들어가 먼지를 털어주었다. 이 방은 아이가 언제든 다시 돌아와 뛰어놀 것 같은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하지만 정적은 여전히 집안을 감쌌다. 저녁 식탁에는 여전히 3개의 접시가 놓이곤 했다. 음식은 결국 2사람만 먹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습관처럼 하나를 더 준비했다. 밥상 위에 남겨진 빈자리가 말없이 그들의 상처를 드러냈다. 때로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기도 했다. 거실에서 공을 차며 뛰노는 모습, 방 안에서 노래를 부르며 장난감을 정리하던 모습이 어렴풋이 겹쳐졌다. 그러나 돌아보면 언제나 고요뿐이었다. 그 공허함이 부모의 가슴을 짓눌렀다. 친척이나 이웃은 조심스레 위로를 건넸다. 이젠 받아들일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말이 나올 때도 있었다. 하지만 부모는 고개를 저었다.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받아들이는 순간 마치 아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희망이란 아직 아이가 어딘가에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작은 가능성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매일 밤 기도했다. 민우야, 내가 어디에 있든 꼭 무사하길 바라. 엄마는 절대 너를 잊지 않아. 아버지는 무겁게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견뎌냈지만 결국 2사람 모두 같은 마음이었다. 시간은 1년을 흘러갔지만 그들의 집에서는 여전히 아이가 살아있는 듯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그 정적은 고통의 증거이자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의 형태였다. 부모는 그렇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버티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지만 부모의 시간은 여전히 멈춰 있었다. 아이가 사라진 날 이후 2사람의 하루는 동일한 반복이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아이의 이름이 적힌 작은 수첩을 꺼내 지난밤의 기억과 생각을 적었다. 오늘도 널 기다린다. 혹시라도 내가 이 글을 보게 된다면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직 여기서 널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렇게 한 줄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아버지의 버팀목이 되었다. 어머니는 거실 한쪽에 놓인 액자 속 사진을 닦았다. 6살의 환한 미소를 지은 아이. 그 미소는 사진 속에서만 멈춰 있었다. 먼지가 쌓일까 봐 하루에도 몇 번씩 닦아내며 어머니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우야, 오늘도 잘 지냈니? 내가 어디에 있든 밥은 잘 먹고 있지? 혼잣말처럼 이어지는 속삭임은 오롯이 집안의 정막 속으로 스며들었다. 10년이 지나자 주변의 시선은 달라졌다. 사람들은 이제 실종 사건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새로운 비극들이 세상을 뒤덮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여전히 어제의 일처럼 선명했다. 그날 숲에서 들었던 바람 소리, 메아리만 남았던 아이의 이름, 손끝에서 놓친 작은 빨간 공까지 모두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동안 쓴 수첩을 차곡차곡 쌓아 두었다. 책장 한 칸이 온전히 기록들로 채워졌다. 거기에는 매일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기다린다. 오늘도, 내일도, 때로는 아버지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덧붙여졌다. 세상 소식, 봄이 오는 기척, 마을에 새로 생긴 꽃가게 이야기. 그 기록은 마치 아이와의 대화를 이어가는 방법 같았다. 어머니는 아이의 방을 여전히 지켰다. 10년이 지나도 방 안은 변하지 않았다. 침대 위의 곰인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창가에 놓인 작은 커튼은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렸다. 어머니는 그 커튼을 바라보며 마치 아이가 들어와 창문을 열어둔 것만 같다는 착각에 사로잡히곤 했다. 그러나 곧 다시 정적이 몰려오고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15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부모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아이를 찾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이제 놓아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 자주 들려왔다. 친척들도 이웃들도 안타까움과 현실적인 충고를 섞어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놓아준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숲을 찾아갔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작은 공책과 아이의 사진이었다. 숲가장자리에 앉아 나무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다만 새들이 울고 바람이 지나가며 잎사귀가 흔들릴 뿐이었다. 어머니는 집안에서 아이의 사진 앞에 초를 켰다. 밤이면 촛불이 흔들리며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어머니는 그 앞에 앉아 아이에게 편지를 쓰듯 중얼거렸다. 민우야, 벌써 19이 되었을 거야. 키도 크고 목소리도 변했겠지. 내 생일을 어떻게 축하해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게 매년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케이크를 사와 작은 불을 붙였고 다시 꺼지지 않는 눈물을 흘렸다. 세월이 흘러도 단서는 없었다. 아이의 옷가지도 물건도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증발한 듯 숲은 침묵만을 남겼다.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기다렸다. 그 기다림은 절망 속에서도 이어지는 사랑의 증거였고 삶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 그렇게 5년, 10년,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의 삶은 멈춰 있었다. 달력의 숫자는 바뀌고 세상은 변했지만 그들의 집안은 여전히 아이의 웃음소리 없는 공간으로 고요히 갇혀 있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부모는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처럼 끝내 사라지지 않을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부모는 여전히 매년 같은 날, 같은 길을 따라 숲을 찾았다. 그러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국립공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고 곳곳에 새로운 탐방로와 안내판이 세워졌다. 숲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 그해 가을, 붉은 단풍이 산을 물들이던 시기였다. 서쪽 능선은 여느 때처럼 험준했다. 가파른 절벽과 바위지대는 일반 등산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으나 모험심이 강한 소수의 산악인들은 종종 그곳을 찾곤 했다. 그날도 한 무리의 등산객들이 서쪽 절벽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로프와 장비를 챙기고 신중히 발걸음을 옮기며 바위 틈을 따라 올라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바위벽에 부딪히며 매서운 소리를 냈다. 등산객들은 주의를 기울이며 서로에게 말을 걸었다. 여기, 조심해야겠어. 바위가 미끄럽다. 알았어, 로프 단단히 묶었지? 그렇게 긴장 속에서 천천히 절벽을 탐험하던 중 한 등산객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바위 사이, 작은 틈새에 뭔가 낯선 물체가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햇빛이 스쳐 지나가며 그것은 희미하게 반짝였다. 처음엔 쓰레기일 거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간 순간 등산객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어린이용 신발 한 짝이었다. 붉은 줄무늬가 몇 개 남아 있었고 진흙과 이끼에 덮여 있었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오랜 세월 바람과 비에 씻겨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신발은 바위 틈 속에 기묘하게 보호되듯 끼어 있었다. 등산객은 숨을 삼켰다.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여기에? 그 옆의 동료들도 고개를 갸웃했다. 신발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고 아이의 발에 맞을 만큼 작았다. 그러나 이 험한 절벽에 아이가 올 리는 없었다. 한 명이 조심스레 신발을 꺼내 들었다. 손끝으로 만지자 흙이 바스라져 떨어져 나갔고 낡은 천은 쉽게 찢어질 듯 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시간의 무게는 쉽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두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이곳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사건이 떠올랐다. 국립공원에서 6살 아이가 사라졌던 이야기. 수백 명이 동원되어도 끝내 찾지 못했던 실종 사건. 그리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던 것이 빨간 공이었다는 사실. 등산객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설마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 20년 전 그 아이 말이야? 바람이 절벽을 스쳐 지나가며 윙윙거렸다. 신발은 그곳에서 긴 세월을 버텨온 듯 보였다. 등산객들은 결국 신발을 챙겨 하산하기로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연이라 보기엔 기묘한 발견이었다. 그날 저녁 산악회 게시판에는 짧은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낡은 어린이 신발. 바위와 이끼에 덮여있던 그 모습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오랫동안 익힌 줄 알았던 사건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20년 만에 숲은 마침내 무언가를 내어 놓은 듯했다. 부모가 끝내 찾지 못했던 그 작은 흔적이 낯선 등산객의 손에 의해 세상 밖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신발 한 짝이 아니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은 비극,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그리고 누군가의 끝없는 기다림을 다시 불러내는 신호였다. 절벽 위의 바람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러나 그 바람 속에서 마치 오래전 아이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등산객들의 손에 들려있던 신발은 오래된 세월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바위 틈 속에서 발견된 순간부터 그것은 단순한 낡은 물건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품은 증거처럼 보였다. 천은 해지고 바닥은 닳아 있었지만 본래의 색감은 여전히 희미하게 살아 있었다. 흐릿하게 남아있는 파란색의 빛깔은 오히려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햇빛을 받자 퇴색한 색조 속에서도 푸른 빛이 은근히 드러났고 그 모습을 본 순간 등산객들은 모두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이건 아이 신발이야. 분명히 오래된 거야? 누군가 중얼거렸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신발이 아니었다. 정확히 20년 전 이 숲에서 사라진 6살 혼혈 소년이 마지막으로 신고 있던 것과 완벽히 일치하는 디자인이었다. 발견 당시의 모습은 기묘했다. 신발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깊숙이 끼워 넣은 듯 바위 틈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비바람과 눈보라, 수많은 계절의 변화를 견뎌낸 흔적이 역력했지만 동시에 신발이 지나치게 온전하다는 점도 이상했다. 주변은 거센 풍화작용으로 바위 표면이 거칠게 닳아 있었는데 신발은 기묘하게 보호받은 듯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등산객 중 한 명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화면에 담긴 신발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작은 발을 암시하고 있었다. 발끝 부분은 약간 들린 형태였고 끈은 한쪽이 풀려 너덜너덜하게 흘러내려 있었다. 끈의 끝부분이 바위에 걸린 듯 구겨져 있었는데 마치 마지막 순간에 허겁지겁 움직였던 흔적 같기도 했다. 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신발을 신중히 수거해 증거봉투에 넣었다. 이후 분석이 이어졌다. 낡은 신발의 크기, 디자인, 브랜드, 그리고 색상까지 모두 20년 전 실종 당시 부모가 진술했던 내용과 일치했다. 조사관은 오래된 사진을 꺼내놓고 신발을 비교했다. 6살 소년이 웃으며 놀던 그날 그의 발에 신겨있던 작은 파란 운동화. 사진 속 신발과 지금 눈앞의 신발은 크기부터 디테일까지 완전히 같았다. 특히 부모가 진술했던 특징이 있었다. 신발 옆면에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당시 특정 모델에만 있던 디자인이었다. 시간이 흘러 색은 바랬지만 옆면에 각인된 별 무늬는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부모의 목소리가 녹음된 옛 수사 기록이 다시 재생되는 듯한 착각마저 들었다. 수사관들은 신발이 발견된 위치를 세밀히 조사했다. 절벽의 서쪽면 일반 등산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그곳은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험지였으며 성인조차 장비 없이 오르기 힘든 절벽이었다. 그런 장소에서 아이의 신발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곧 새로운 의문을 던졌다. 아이가 스스로 그곳까지 갔을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던 것일까? 아니면 다른 미스터리한 힘이 작용했던 것일까? 이 소식은 곧 언론에 보도되었다. 20년 전 실종 아동의 신발 발견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다시 그 사건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방송사들은 과거의 뉴스 화면을 꺼내 방영했다.
그 화면 속에는 눈물로 얼굴이 젖은 부모의 모습, 산속에서 횃불을 들고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 그리고 끝내 찾지 못한 아이의 사진이 함께 나왔다. 부모는 신발을 직접 확인하러 왔다. 수사관이 봉투에서 꺼내놓자 아버지는 단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이 떨리며 신발을 향해 뻗어졌다. 손끝이 닿자마자 그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마치 20년 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했다. 어머니는 신발을 끌어안 듯 붙잡고 흐느꼈다. 이건 우리 아이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직접 샀던 거예요. 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신발은 더 이상 단순한 증거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모에게 남겨진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더 큰 상실감을 일깨우는 물건이었다. 신발은 분명히 그 소년의 것이었다. 그러나 아이는 여전히 어디에도 없었다. 신발이 남긴 것은 오직 더 깊어진 의문뿐이었다. 왜 절벽에서 발견된 것인지, 어떻게 20년 동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람은 절벽 위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20년 전 그날의 공기를 다시 불러오는 듯 서늘한 기운이 주변을 감쌌다. 신발은 부모의 손에 남겨졌지만 정작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침묵 속에 묻혀 있었다. 발견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지역신문과 방송에서 짧게 다루기 시작했지만 20년 전 국립공원에서 사라진 아이의 신발 발견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은 사람들의 시선을 강하게 끌었다. 주요 포털 사이트의 기사라는 순식간에 이 소식으로 채워졌고 사람들은 댓글을 남기며 충격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드러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이미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지만 단 한 짝의 신발이 다시 그날의 비극을 생생히 소환해낸 것이었다. 경찰은 즉각 움직였다. 현장 보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에 곧바로 국립공원 서쪽 절벽 지역에 수사팀이 재투입되었다. 현장은 등산객들에 의해 최초 발견 당시 사진과 좌표가 기록되어 있었고 경찰은 그 지점을 기준으로 주변 수미터를 정밀하게 봉쇄했다. 붉은 줄이 바위 사이에 설치되었고 하얀 장갑을 낀 조사관들이 바위 표면과 주변 지형을 세심히 훑었다. 작은 파편 하나, 미세한 섬유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그들의 눈은 날카롭게 빛났다. 신발이 끼어있던 틈은 예상보다 깊고 좁았다. 조사관들은 긴 집게를 이용해 안쪽을 탐색했고 작은 흙덩이와 이끼, 곰팡이 냄새가 섞인 파편들을 증거 봉투에 담았다. 현장의 흙은 별도로 채취되었으며 주변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채모나 섬유 흔적을 찾기 위해 자외선 램프가 사용되었다. 한 조사관은 절벽 표면을 조심스레 스캔하며 메모했다. 신발이 여기서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주변 환경과 풍화 상태를 보면 단순히 우연히 떨어진 것 같지는 않다. 신발 자체는 특별한 주의 속에 취급되었다. 이미 등산객이 꺼내어 놓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남은 부분에 DNA 흔적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발은 곧바로 밀폐된 증거 봉투에 담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었다. 그곳에서 세밀한 감식과 과학적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다음 단계는 기록 대조였다. 20년 전 실종 사건의 수사 자료가 다시 꺼내졌다. 오래된 서류 박스 안에는 부모가 제출한 사진, 아이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에 대한 진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 신고 된 신발의 특징이 남아 있었다. 파란색 바탕에 흰색 줄무늬, 옆면에 별 모양 로고, 끈의 색상과 구조까지. 당시의 기록은 세밀했다. 사진 속에서 아이가 웃으며 공을 안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발에는 분명 같은 신발이 신겨져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번에 발견된 신발을 옛 사진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사진 속 신발은 새 것처럼 반짝였지만 현재의 신발은 빛이 바래고 더럽혀져 있었다. 그러나 형태는 그대로였다. 특히 옆면에 찍힌 별 모양은 거의 동일하게 보였다. 이 일치점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이후 신발은 과학적 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연구원들은 신발의 섬유를 현미경으로 관찰했고 오랜 세월 풍화와 곰팡이에 의해 손상된 부분을 기록했다. 동시에 신발의 바닥, 끈, 안쪽 깔창 등에서 DNA 흔적을 채취하려 했다.
아이의 DNA는 당시 부모로부터 이미 확보되어 보관 중이었으므로 비교 검증이 가능했다. 또한 신발에 묻은 흙과 이끼 샘플은 절벽 주변 토양과 대조되어 실제로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최근에 옮겨진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다. 검사 과정은 시간이 걸렸지만 언론은 연일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20년 전 미제 사건, 새로운 단서 등장, 뉴스 화면에는 여전히 아이의 웃는 사진이 나왔다. 그때의 해맑은 미소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발견된 신발은 당시 실종 아동이 착용했던 것과 동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히 조사하겠습니다. 전국은 다시 술렁였다. 20년 전 그날 숲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작은 아이. 그의 행방은 여전히 수수께끼였지만 이제 단 하나의 신발이 시간을 거슬러 돌아와 오래 잠들어 있던 의문을 다시 깨우고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몇 달에 걸친 정밀 검사가 끝난 뒤 경찰은 마침내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신발에서 채취된 미량의 DNA가 당시 부모에게서 확보해 두었던 샘플과 일치한다는 결과였다. 20년 전 숲에서 실종된 아이가 신었던 신발이 확실하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기자회견장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취재진은 술렁였고 전국 곳곳에서 방송사 속보 자막이 떠올랐다. 오랫동안 답을 기다려온 사건에 드디어 결정적인 진전이 생긴 듯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수사팀이 손에 넣은 증거는 단 하나의 신발뿐이었다. 신발이 발견된 절벽 주변은 이미 여러 차례 조사되었다. 경찰은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수색 범위를 수십 미터 이상 넓혔다. 땅을 파헤치고 바위 틈을 샅샅이 훑고 금속 탐지기를 돌려보기도 했다. 혹시 모를 뼈 조각이나 아이가 입었던 옷까지 혹은 개인 소지품이라도 나오기를 바랐다. 그러나 결과는 허무했다. 흙과 이끼, 낙엽만이 수북하게 쌓여 있을 뿐 다른 어떤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혼란에 빠졌다. 만약 아이가 그 절벽 근처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최소한 뼈의 일부나 옷의 조각이라도 남아 있어야 했다. 하지만 절벽 아래쪽, 주변 계곡, 심지어 물길이 이어지는 곳까지 샅샅이 뒤져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발만 그곳에 남겨둔 듯한 섬뜩한 공백이었다. 이 사실은 다시 한번 사건을 미궁 속으로 밀어 넣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신발은 확인, 아이는 여전히 행방불명. 증거는 단 하나, 미스터리 심화, 기사 제목들은 여론의 불안을 그대로 반영했다.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의견을 쏟아냈다. 정말 절벽에서 사고를 당한 걸까? 혹시 누군가 신발만 옮겨놓은 건 아닐까? 아이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 추측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부모의 반응은 더욱 복잡했다. 결과 발표 날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기록해온 일기장을 꺼내어 그 위에 한 줄만 적었다. 드디어 너의 흔적을 찾았다. 그러나 너는 어디에 있니? 어머니는 신발이 담긴 증거 사진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눈물을 터뜨렸다. 신발이 확실히 아이의 것이 맞다는 사실이 마음을 찢듯 아프게 했다. 그러나 동시에 단 한 장만 남았다는 현실은 그 눈물 속에 새로운 의문과 불안을 남겼다. 경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절벽에서 떨어져 일부만 남았을 가능성을 주장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동물이나 자연의 영향으로 흔적이 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다른 수사관들은 단순한 사고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신발만 발견되고 나머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은 설명하기 어려웠다. 혹시 누군가 인위적으로 증거를 옮겼거나 감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학적 검사는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다. 신발의 밑창에 묻은 흙과 이끼는 절벽 주변의 토양 성분과 일치했지만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었다. 20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옮겨졌는지는 판별 불가였다. 결국 신발은 분명 아이의 것이지만 그것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열쇠가 될지는 미지수였다.
사건은 다시 전국적인 관심의 중심에 섰다.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부모를 찾아왔고 방송사들은 과거의 수사 과정과 새로운 단서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다. 사람들은 다시금 숲과 절벽의 이미지를 떠올리며 20년 전 그날의 미스터리를 입에 올렸다. 하지만 결론은 여전히 같았다. 신발은 아이의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아이 자신은 보이지 않는다. 부모에게 남겨진 것은 작은 희망과 큰 공허였다. 적어도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 있었음을 증명해주는 흔적이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속삭였다. 하지만 왜 신발 한 짝뿐이지? 신발이 밝혀낸 진실은 분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던져준 질문은 더욱 크고 무거웠다. 증거가 있음에도 답은 여전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돌아온 것은 진실이 아닌 또 다른 미스터리였다. 아버지는 신발이 부모에게 전달되던 순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오랜 세월 억눌러온 무게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듯 두 손으로 그 낡은 아동용 운동화를 움켜쥐고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질감은 차갑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익숙했다.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아이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해진 끈을 어루만지며 이게 내 거였구나 얘라는 말조차 제대로 잊지 못한 채 흐느꼈다. 그의 어깨는 크게 들썩였고 억눌린 오열이 거칠게 새어나왔다. 옆에 있던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곧바로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신발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다. 흐릿해진 색감, 닳아버린 밑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참던 울음을 터뜨렸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준 채 몸을 흔들며 오열하다가 어느 순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20년 동안 내가 여기에 있었던 거냐? 이 차가운 바위 틈에서 그 말은 공허한 공간을 울려 퍼지듯 메아리 쳤다. 그녀의 속삭임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복잡하게 뒤섞인 외침이었다. 잃어버린 아이의 흔적을 드디어 확인했다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안도감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왜 이제야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왜 신발 한 짝만 남겨진 것인지 알 수 없는 답답함이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는 신발을 향해 손을 뻗었다가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떨리는 손을 멈추었다. 이토록 가까이 있는데 너는 왜 오지 못했니?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 속에서 갈라졌다. 아버지는 여전히 신발을 가슴팍에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그 속에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다고 믿는 듯 손가락에 힘을 주고 놓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는 쉼없이 눈물이 흘렀다. 눈물이 신발 위에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는 중얼거리듯 되뇌었다. 이 작은 발로 그날 숲속을 걸어 들어갔었지? 왜 이렇게 늦게 돌아왔니? 그 말 속에는 자책과 원망, 그리고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주변의 공기는 숨 막히도록 무거웠다. 함께 있던 경찰과 기자들조차 감히 말을 걸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떨군 채로 그 순간을 지켜볼 뿐이었다. 부모의 울음은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어진 기다림과 고통이 응축된 울부짖음처럼 들렸다. 잠시 후 어머니는 땅에 손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다시 주저앉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계속해서 흐느끼다가 이내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우리 아이가 여기 있었다는 걸? 이제라도 알게 되었네. 그녀는 간신히 말을 이어갔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안도감과 절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확실하게 증명하는 물건이 돌아왔다는 사실이 주는 위안. 그러나 그 위안은 곧 아이가 여전히 곁에 없다는 뼈아픈 현실과 맞닿아 있었다. 아버지는 신발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에게도 같은 감정이 엄습했다. 이제야 너의 흔적을 찾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스며들었지만 동시에 너는 어디에 있니? 왜 신발만 돌아왔니라는 절망적인 물음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랜 세월을 버티며 품어온 희망이 신발 한 짝 앞에서 무너지고 그 희망의 잔해 위로 또 다른 그리움이 쌓였다.
그 순간 부모의 울음은 마치 서로의 가슴을 향해 메아리 치는 듯했다. 슬픔과 안도, 절망과 희망이 한데 뒤섞여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가 일렁였다. 20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것은 단 하나의 신발. 그러나 그 신발이 증명해준 것은 아이의 존재, 그리고 여전히 풀리지 않은 비밀이었다. 부모는 그 무게 앞에서 무너졌고 동시에 또 다른 버팀목을 찾아야만 했다. 그날 절벽 아래의 작은 신발은 가족에게 눈물과 함께 새로운 질문을 남겼다. 20년 동안 정말 여기에 있었던 거냐? 이 어머니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숲속으로 흩어졌고 그 말은 끝내 대답 없는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다. 신발이 실종 아동의 것임이 확인되자 경찰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타난 이상 사건을 방치할 수 없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첨단 장비와 최신 과학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다. 드론을 띄워 절벽과 숲 전체를 항공 촬영했고 3D 지질 탐사 장비를 이용해 땅속의 미세한 변화까지 탐지했다. 수색견들도 다시 투입되어 신발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넓은 반경을 샅샅이 훑었다. 전문가들도 합류했다. 지질학자들은 절벽의 구조와 풍화 상태를 분석하며 혹시 아이의 흔적이 흘러내려간 지층이나 암석 사이에 묻혀있을 가능성을 조사했다. 생물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야생동물의 활동이 어떤 흔적을 지웠을 수 있는지 설명했다. 또한 법의학자들은 신발에 남아있는 미세한 오염물질을 정밀 분석해 그것이 단순히 자연 풍화의 결과인지 아니면 인위적인 이동이 있었던 것인지를 판별하려 했다. 수사 현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고 체계적이었다. 드론에서 내려온 고화질 영상은 모니터에 띄워져 작은 낙석이나 이질적인 흔적까지 확대해 볼 수 있었고 탐사 장비는 땅속 수십 미터 아래의 밀도 변화를 감지해 잠재적인 매장 지점을 표시했다. 경찰은 이 신호를 따라 굴착 장비를 동원해 조심스럽게 땅을 파헤쳤다. 그러나 흙 속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돌과 뿌리, 그리고 오래된 낙엽만이 가득했을 뿐이었다. 수색견들은 몇 차례 특정 지점에서 반응을 보이는 듯했지만 정밀 조사 결과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물의 사체나 오래된 음식물 흔적이 원인이었을 뿐 실종 아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다. 경찰은 수차례에 걸쳐 절벽 아래 계곡과 강줄기를 따라 내려가며 추가 수색을 진행했지만 물속에서도 아이의 흔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팀 내부에도 피로감이 쌓였다. 한참 동안 조사하던 지질학자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모든 걸 삼켜버립니다. 뼈도, 옷도, 심지어 금속조차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수사관은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도 신발은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만? 다른 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모수는 수사팀을 끝없는 고민으로 몰아넣었다. 신발이 증거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그것이 그 장소에서 아이의 최후를 증명해주지는 않았다. 오히려 신발만 남아있다는 사실이 사건을 더 깊은 수수께끼 속으로 밀어넣었다. 혹시 누군가 신발을 옮겨두었을까? 만약 그렇다면 범인은 누구이며 왜 20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그 흔적이 드러난 걸까? 언론은 매일같이 수사 상황을 보도했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다시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번에는 뭔가 밝혀지겠지라며 주목하던 대중도 결과가 없는 발표가 이어지자 차츰 피로감을 드러냈다. 온라인 댓글에는 또 흐지부지 끝나는 건가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늘어갔다. 부모는 매일 현장을 찾았다. 그들은 경찰의 수색 활동을 묵묵히 지켜보며 작은 희망을 붙잡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눈빛도 점점 어두워졌다. 어머니는 경찰에게 애타게 물었다.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나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다. 죄송합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앞으로도 없을지 모른다는 절망을 의미하는 듯 들렸다. 결국 몇 달의 대대적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흔적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았다. 신발 한 짝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공백만이 남았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수사가 다시 미궁에 빠졌음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 발표 현장에서 기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지만 대답은 모두 추가 단서 없음으로 귀결되었다. 그날 저녁 부모는 다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의 방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곳에는 20년 전 멈춰 선 시간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다. 신발은 돌아왔지만 진실은 여전히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다. 사건은 또다시 답을 잃은 채 끝없는 미궁 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사건은 다시 한번 온 나라의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경찰의 대대적인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발견된 것은 단 하나의 신발뿐이었다. 그 빈틈 속에서 사람들은 수많은 가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가설은 절벽 사고였다. 일부 전문가는 아이가 그날 숲속에서 길을 잃고 절벽 근처로 가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설명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었다. 추락했다면 최소한 뼈나 옷 조각이라도 남아 있어야 했다. 아무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채 신발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온전히 뒷받침하지 못했다. 두 번째 가설은 납치와 조작이었다. 실종 직후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고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신발을 그 절벽에 두고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였다. 의도적으로 경찰과 가족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행위라는 추측도 뒤따랐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하필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야 나타난 것인지, 그리고 범인의 정체는 누구인지 설명할 길이 없었다. 세 번째 가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사건일수록 사람들은 이성으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에 기대곤 했다. 일부는 산이 아이를 삼켰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아이 영혼이 신발을 통해 돌아온 것이라고 속삭였다. 현장을 직접 찾은 이들 중에는 신발을 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했다. 수많은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사건을 완벽히 설명하지 못했다. 부모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남겨졌다. 신발은 돌아왔지만 그것이 전해주는 건 확실한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진 수수께끼였다. 어느 늦은 밤, 부모의 집은 고요했다. 20년 동안 아이의 방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벽에는 아이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작은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장난감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침대 위 이불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지만 그 위에는 한 사람의 시간이 멈춘 채로 덮여 있었다. 그날 부모가 거실에서 신발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을 때 아이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바람에 흔들린 건지 낡은 나무마루가 삐걱거린 건지 알 수 없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했다. 그러나 침대 옆 바닥 위에는 낯익은 물체가 놓여 있었다. 바로 20년 만에 돌아온 그 신발이었다. 신발은 분명 경찰의 증거보관실에 있어야 했다. 부모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설명할 길 없는 충격이 그들 사이를 감쌌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을 집어들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낮게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곳에.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묘하게 변한 듯했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은 아이가 웃던 목소리를 실어오는 듯했고 벽에 걸린 그림 속 색깔들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오직 신발 한 짝뿐이었다. 화면은 천천히 아이의 방을 비췄다. 오래된 장난감, 빛이 바랜 사진, 그리고 바닥에 놓인 신발. 내레이션이 마지막으로 울려 퍼졌다. 증거는 존재한다. 그러나 진실은 끝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말은 마치 저 깊은 숲과 절벽, 그리고 부모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메아리처럼 잔잔히 퍼져갔다. 사건은 그렇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았다.